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막내 승주의 23번째 생일. 그날을 이곳 현충원에서 맞게 될 줄이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생일 축하해, 성주야.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아들을, 동생을 잃은 이들에겐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시간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휴일 오후, 윤일병과 4명의 손님들은 냉동식품을 먹고 있었다. 너 젓가락질을 왜 그러냐? 젓가락질 안 배웠어? 아 진짜. 야, 말을 똑바로 하라고. 어? 정신 못 차렸어? 어? 어? 야! 그런데 선임병들,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내며 윤일병에게 구타를 가한다. 왜 이렇게 안 먹냐? 빨리 먹어. 내가 오늘 차는 게 뭔지 보여줄게. 빨리 못해? 어? 어? 냉동식품을 먹고 난 후에도 구타는 계속되었다. 야, 일어나. 일어나, 빨리빨리 일어나. 똑바로 서. 똑바로 서라고. 아우. 그렇게 몇 시간째 이어진 폭행으로 몸에 이상을 호소하는 윤일병. 맞습니다. 꾀병 부르지 말라니까.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렇다면 그들,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4명의 선임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평범한 학생입니다. 극히 평범한 학생들. 그게 안타까운 거죠. 흔히 우리가 대학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래하고 저는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들의 면면을 12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뿐만이 아니다.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평범한 20대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을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거를 그만하라고,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잔인함을 보여줬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짐승처럼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본인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한 명의 병사를 죽게 만든 35일간의 지속적이고도 집단적인 구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 4명의 행동에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자필로 작성한 진술 기록과 수사관의 신문 기록,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전체적인 이 심리적인 흐름을 보면 이병장은 일단 뭐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죠. 폭력을 직접 사용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이제 어떤 집행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차렷. 야, 윤승주 차렷. 이게 차렷이야? 똑바로 서. 똑바로 서. 이게 차렷이냐고. 어? 야, 똑바로 서. 일로 와. 똑바로 서. 똑바로 서. 아우 씨. 야, 네가 때려라. 야, 엎드려 보자. 아우. 이 이병장이 이런 역할을 맡아서 너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이 이병장이 입대한 이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이병장은 의무반이 아닌 수성과 소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병장은 제설 작업에 동원되었다. 그런데 물건을 나르다 왼쪽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던 이병장. 아픈 손 때문에 일이 느려지자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된다. 가뜩이나 늦은 나이에 입대해 미축되어 있었던 이병장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그리고 며칠 후 이등병 캠프에 참가하게 된 이병장. 부대 내 부조리를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병장은 얼마 전에 있었던 선임병의 폭언과 구타를 제보하게 된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보 사실이 알려져 이병장은 주변 병사들로부터 배신자로 불리며 따돌림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충격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장이 가지고 있었던 무력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또는 뭐 아까 얘기한 공포 이런 게 극대화됐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면담 기록들을 보면 이병장이 자꾸 그 상관들이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잘 적응해봐라 했는데도 계속 울면서 전출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을 겪고 부대 이동을 하면서 극적인 심리적 변화를 겪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 노선을 바꾼 거로.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어. 그 전에 위축된 모습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무반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은 이병장. 그렇게 모든 폭행은 이병장이 의무반으로 전출해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병사들은 어땠을까? 가해 병사들의 폭행을 목격한 한 병사의 진술이 있었다. 정인, 피고인들이 폭행할 때 역할 분담은 어땠나? 이병장이 구타를 시작하면 이상병과 지상병이 망을 봅니다. 하병장은 보고 있다가 이병장이 시키면 그때 가담합니다. 이병장은 때리다가 지치면 이젠 네가 때려라 하고 이상병과 지상병에게 대신 때리라고 시키는데, 그러면 이상병과 지상병은 둘이 번갈아 가며 윤일병을 때리곤 했습니다. 이병장이 시도하는 폭행 상황 속에서 나머지 3명의 가해자들은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일까?
이병장과 친했던 의무반의 분대장 하병장이다. 전 제일 궁금한 게 진짜 때렸냐? 네가 사람을 때렸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해서니까. 사회에서 뭐 친구들하고 다툼 한 번 하지 않았고 누구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애가 군대 가서 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일이 있겠나. 하병장이 설사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소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병장까지 올라가기 과정에서 그 의무반이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면, 좋지 않은 경험을 계속 제공했다면 충분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폭력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수시로 윤일병을 지적했던 하병장. 하병장의 이런 행동은 이병장을 심리적으로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야 깨끗이 다 찢어 빨리. 증거 다 없애라고. 또한 하병장은 윤승주 일병이 병원으로 실려가자마자 수첩과 메모지를 찾아내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의무반에서 이로 벌어지는 일을 사실 책임지고 감시하고 조종해야 될 분대장, 이 하병장이 이 사실은 이 사태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저는 매개했고 어떤 이 폭력을 그 다음에 촉발하는 역할까지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이상병은 이병장이 없을 때도 이미 이일병을 계속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상병은 이병장과 심리적으로는 공모하는 관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병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이병장한테 폭행당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병은 이병장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폭행에 가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점 상태가 악화돼서 나중에는 자기도 폭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굴러들어온 돌이었던 이병장이 의무반의 최고참이 되면서 짜여진 질서. 조장하고 가담하고 복종하면서 선임병들은 모두 공모자가 되었고 윤일병은 희생양이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폭력에 물들어갔다. 이병장이 휴가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폭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에 의하면 일부 목격자들은 이병장보다는 나머지 병사가 팬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야, 하려 그랬냐? 말기 좀 알아들으라고.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야, 대답을 해. 야.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 몇 명만의 문제일까? 유사한 심리적 역동은 군대 내 곳곳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거의 다. 다만 그 강도가 여기처럼 극단적이지 않아서 사건화되지 않거나 비극적 사건이 아직도 안 터지고 있을 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그러한 시스템이나 문화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군대 내 대부분의 병사들이 폭력을 경험해도 그냥 참으며 넘어간다고 했다. 애들 관리 안 하냐고. 네가 나중에 분대장 됐을 때 쟤네들 똑같이 저러는 거 볼래? 이런 투로 말을 하며 책임감을 지어주는데 이 책임감이 꼭 이렇게 애들을 때리거나 욕해야지만 되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공포스럽죠. 이거를 계속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걸 맞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구타를 벗어나야 되는 건가? 그런 좀 혼란감? 맞아도 참고 어찌 버티면 나도 똑같이 일병, 상병 병장이 되면서 좀 군생활 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마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구타를 참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다. 전화선 넘어 다른 방의 사람에게 문제를 내고 틀릴 때마다 전압을 높여가며 전기 충격을 준다. 그런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450V까지 전압이 올라간다.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평범하고 선량한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실시했다. 망설였던 사람들을 움직인 한마디. 하얀 가운을 입은 권위자의 이 말에 450V 버튼을 누른 사람은 참가자 중 무려 65%.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이 실험을 통해 권위에 복종한 인간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병장과 3명의 병사들, 평범한 그들을 살인자로 만든 심리적 변화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데 의무반에 폭력을 부추긴 또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 이 의무반은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데랑 독립이 돼 있다는 약간 밀실 공간과 비슷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관리기관인 본부 포대막사와 약 300m가량 떨어져 있었던 의무반. 게다가 의무반의 유일한 관리자였던 유하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 병사들 간의 폭행을 인정한다. 말 안 들으면 혼나야지.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아라. 네가 못하면 선임병들이 혼나야 된다. 똑바로 좀 하자. 그 유하사는 틈만 나면 그 하병장, 이병장을 불러서 윤일병 왜 저러냐, 왜 애를 저 상태로 놔두냐 라고 군기 잡아라,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 등등의 말을 계속합니다. 뿐만이 아니었다. 유하사는 무기를 넘어 윤일병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야,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어? 사실 여기에 있었던 이 병사들이 다른 내무반에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장소, 밀폐된 장소, 그리고 좋지 않은 조건, 그러니까 맨 윗상관이 폭력을 지시하고 그 중간에 권위주의 성격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이 참 안 좋은 결과를 낳았고, 그 희생자가 바로 이제 윤일병이다. 그렇다면 의무반 밖에 다른 포대원들은 어땠을까? 지속적인 구타로 윤일병은 한동안 다리를 절고 다녔었다. 의무반을 오며가며 다른 포대원들도 이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마흔 4명의 포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여 집체 교육을 받던 날이었다. 다리가 아파 들 것을 들고 오는 것이 굼떴던 윤승주 일병. 유하사는 윤일병에게 얼차례를 가했고 급기야 확성기로 내려치기까지 한다.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진 유하사의 폭력. 이런 행동들이 병사들을 더욱 침묵하게 했다. 간부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내가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자포자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하사는 분명히 이걸 다 인지하고 있고 본인도 폭행에 가담했어요. 그런 이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것이죠. 군에는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이를 제보하는 소원수리함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실제 소원수리함의 효과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제보자에 대한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무엇보다 제보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수는 침묵하고 일부는 자기를 괴롭히고 나는 참고 지휘관들 모른 척하고. 한 명의 병사를 향해 가해진 35일간의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구타. 4명의 병사들은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갔다. 하지만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 과연 이 4명의 병사들에게만 물어야 하는 것일까? 서서히 썩어가는 사과, 단순히 몇 개 나쁜 사과만의 문제일까? 썩은 상자 안에선 어떤 사과도 온전할 수 없다. 결국 사과를 썩게 만드는 것은 사과가 아닌 상자의 문제는 아닐까? 군대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일이다. 이맛박이 제일 예쁘네. 내가 군대에 막 사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불안감은 있긴 하지만 뭐 아들이 건강해서 군대 생활을 하게 입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좋아요. 열심히 하려고요. 네, 자신은 별로 없고 체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열심히 잘 갔다 오려고요. 한 해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들의 수는 대략 26만여 명. 사회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신분과 낯선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할지. 군입대는 당사자에게도 보내는 가족들에게도 걱정과 기대가 교차되는 일이다. 앞으로도 부모님께 항상 잘하며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오래 있다는 거예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1개월. 무엇보다 건강하게 복무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다. 네, 윤일병 가족인데 지금 여기 생활하던데 보고 싶으시다고 왔어요. 윤일병의 부모님들도 그랬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면회 한 번 못 오고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곳을 이렇게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군 갈 때 전화로 가서 병역생활 잘하고 제대하고 나와라 그러고 이제 가는 날 전화는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환하게 웃으며 퇴소식을 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던 윤일병.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었다. 제대하자마자 윤일병을 찾아온 친구 유영준 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얘가 그렇게 맞을 만한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걔 성격, 평소 성격상. 그래서 저도 좀 더 화나고 어이없고 그랬죠. 친구들이 기억하는 연승준은 군대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제 제가 좀 힘들어하는 일이나 뭐 과제 조금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집안일 같은 것도 항상 자기가 먼저 해나가고 하는 엄청 좀 행동도 빠르고 일도 잘하는 엄청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의 윤승준은 늘 밝고 성실해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다.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 남자가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그의 제목은 무엇일까? 그는 독일 나치 친위대의 중령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송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유럽 전역에 숨어 사는 유대인들을 체포했고 폴란드 수용소로 강제 이송시켰다. 아이히만이 학살 장소로 이송시킨 유대인의 수는 무려 500만 명. 그 제목으로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사람들은 법정에 선 아이히만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른 것일까? 그의 기소 항목은 15가지. 하지만 그의 변론은 한결같았다. Meine Stellung ist die gleiche wie die von Millionen anderen, die zu gehorchen hatten. Ich war lediglich ein Werkzeug in der Hand stärkerer Mächte und stärkerer Kräfte und eines unerfindlichen Schicksals. Solange ist Befehl und Gehorsam die Grundlage jeder staatlichen Ordnung zur Vernichtung der Juden. 그리고 그 재판을 법정 한켠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다. 4개월간 114회나 열렸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한 인물과 이에 침묵과 동조로 복종했던 군중. 이 광기 어린 집단이 낳은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비극이었다.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상황의 힘에 휩쓸려 간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악마로 만드는 집단의 힘, 그 상황을 멈출 수 있는 해답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 군중들 속의 단 한 사람, 침묵의 합창을 깬 한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승주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절대 없었고 평소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윤일병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일까? 그것에도 침묵을 깬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 하지만 윤일병이 사경을 헤매던 그 시각, 한 병사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다. 통신보안 본부부대 상병 김재량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재량 씨가 없었으면 묻힐 일이었죠. 그 집단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맞고요. 김재량이 제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 스토리대로 갔잖아요. 한동안 지식사로 갔다고요. 김재량이 제보하니까 거기 앞에다가 하나만 붙은다니까? 폭행에 의한 지식사. 김재량이 제보 없었으면 이건 영원히 빠져버렸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은폐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김재량 상병. 그는 어떻게 윤일병의 죽음을 제보하게 된 것일까? 4월 6일 오늘 의무반에서 승주가 쓰러졌다. 우연히 윤일병이 실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김재량 상병. 승주 어떻게 된 겁니까? 야, 큰일 났다.
나 육군교도소 갈 수도 있겠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너 어디까지 알고 있냐? 승주가 냉동식품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 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야. 뜻밖의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된 것이다. 윤일병은 목숨이 위태로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인 지상병과는 아는 사이. 김재량 상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승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수송 갈 때 15분 이상 심장이 정지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헌병대에서 수사관이 왔었는데 우리는 승주가 냉동식품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진술했어. 의무병들까지는 다 입을 맞췄어. 단순 사고로 처리될 것 같아. 너만 알고 있어. 만약 승주가 깨어나서 진술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부검하면 폭행 흔적이 나옵니다. 벌은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혹여나 잘못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몰라. 야, 너만 입 닫고 있으면 잘 해결될 것 같다. 어? 그날 밤 김재량 상병은 쉽게 잠들지 못한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만약 내 동생이 군대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 조금 다른 상황이 있다.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 운전자는 친한 친구이다. 당신은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세계 각국의 전문 경영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하위권 37%만이 진실을 증언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람들이 진실을 증언하기보다는 거짓을 증언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관계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집단 내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문화, 무엇이 문제일까?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순기능을 하겠죠. 근데 공동체가 병들어 있다면 혹은 조직이 문제가 있다면 이건 역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만을 중시하는 문화는 한 번 나빠진 집단을 더욱 오염시키게 된다. 당신은 내일부로 일단 보직을 했어. 우리 회사의 어떤 특히 사장님의 경영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외부에 맞지 않는 이런 사실들을 입감으로써 국내 굴지 기업에 비윤리적 경영 행위를 제보했던 정진극 씨. 그가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것은 의외로 단순한 이유였다. 지금 하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는가? 시간과 권한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회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그는 윤리 경영을 내세웠던 회사를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주변에 산재해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발견을 했을 때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역시도 많이 그냥 문제들을 봤을 때 지나갔었는데 아 정말 이런 제가 겪었던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보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과 회사로부터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제가 신분이 노출되고 나서 저랑 이야기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직원들이 꺼려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현재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회사원이 아닌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문제 제기 한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영웅이나 의인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사회가 현재 어떤 잘못된 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든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제보 이후 달라진 건 김재량 상병도 마찬가지였다. 네가 그 유명한 김재량이냐? 얘 때문에 내가 장기 복무가 안 돼. 전출하고 싶지 않냐? 갈래 말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제보 이후 김재량 상병은 다른 부대로 전출이 됐고 제대할 때까지 우울증과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꿈에서 나는 군수과에서 일하며 마스터를 나눠주고 있었다. 123 본부포대 보급계와 의무대 막내인 승주가 배급을 받으러 왔다. 이병장을 보고 승주가 기겁했다. 내가 승주 손을 잡고 같이 뛰었다. 계속 뛰는데 승주가 김재량 사장님 못 뛰겠습니다. 승주의 허벅지가 허리가 아파서 시퍼렇게 부어 있었다. 못 뛰겠습니다. 그 악몽을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이 꿨다.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했다. 보복이 두렵거나 후회는 되지 않나?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주가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그때 왜 좀 더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그게 더 후회가 됩니다. 김재량 상병은 2015년 1월 제대해 현재 평범한 20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고맙다. 당신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 그걸 알 수 있었으니까. 안아주고 싶어요. 내 아들 보는 것처럼 안아주고 고맙다고. 힘들었겠다. 4월 11일 오늘로 의무반은 폐쇄됐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승주야, 좋은 곳으로 가. 절대로 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잘 지킬게. 미안해. 안녕. (35일간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구타로 사망한 한 병사의 죽음.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었고 또 누군가는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조직. 그 속에서 누구는 침묵을 지켰고 누구는 침묵을 깨트렸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나일 수도 있었던 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 청년. 그는 고 윤일병이 아닌 윤승주라는 22살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청년이었다. 오뚜기는 맛있잖아요. 뜨거운 파란 색깔.